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통일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죠. 유입된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에 쓰인다고 하는데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희 산업은행 미래통일사업본부 북한경제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그동안에도 사실 많은 그 추정이 나오긴 했었는데 북한의 그 개성공단 자금이 대부분 그 70%가 당 서기실과 39호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오늘 홍영표 장관이 공식적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70%라는 금액 상당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특히 개성공단의 그 수입 자체가 네. 노동임금이라든가 수입 자체가 한 1억 불, 연 1억 불 정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럼 이게 70% 같으면은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은 바로 나오는 것이죠. 네네.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도 사실상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 당 자금으로 특히 당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김정은 개인 통치 자금이라고 보면 큰 틀림이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심정이라든가 첩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남북한 간의 소위 민족 사업이다. 소위 특수성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까지 이걸 받아들이면서 지속해 왔다. 그런 그 의미를 지녔다고 보죠. 예. 그동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추정은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만 했을 뿐이고요. 이번에는 통일부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70% 정도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 발표는 믿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북한에 들어가는 돈이 중앙은행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출처가 명확하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설사 거기에 안 썼다 하더라도 쓴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개성공단에서 들어간 돈이 중앙특구개발지도 청구를 통해서 39호실이나 당 서기실로 들어가서 거기서는 어디다 쓰는지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북한의 국가 예산 같은 경우는 76억 달러인데 1년 예산이 이만한 중에서 인민경제비에 얼마 쓰고 사회문화복지비에 얼마 쓰고 국방비에 얼마 쓰고 이렇게 다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돈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 수입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처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가 추정한 데 의하면 이렇게 70%가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70%라는 것은 30%는 근로자 임금으로 북한 원화로 바꿔서 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70%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달러로는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30%라는 건 북한 원화로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달러는 고스란히 지금 39호실이나 당 서기실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내화로 환전을 해서 근로자들한테 공급을 하고요. 근데 그 돈은 금액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대체로 쿠폰을 통해서 물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었고 생활도 다른 지역 사람들의 생활보다 상당히 나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북한 개성공단 자금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당 서기실과 39호실. 사실 이 39호실은 김정은이 폐쇄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죠? 이게 노동당 39호실이라는 것은 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이렇게 있는 기구고요. 그 기구는 70년대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는 김일성이 통치할 때죠. 김일성이 통치할 때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39호실이라는 걸 내왔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가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충성이 외화벌이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붐이 불었었어요. 모든 기관, 모든 개인이 가을이 되면 송이버섯 따러 간다. 그다음에 이게 조개잡이 간다 이러면 엄청 다녔거든요. 그때 충성이 외화벌이가 바로 김일성이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충성이 외화벌이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희 엄마도
엄청나게 했었죠. 그러면서 그 대가로 물품들을 조금씩 공급을 해줬습니다. 네. 그게 바로 70년대거든요. 그래서 그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죠. 지금은 그 산하에 120여 개의 기관 기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대성총국. 그 북한에 이제 남포항에 있는데 남포항에서 그 90년대, 80년대에 가장 많이 수출 나갔던 것이 대성총국 물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성총국, 대성운행 엄청난 이런 기관들을 갖고 있고 뭐 무기 뭐 밀거래도 하고 뭐 마약 거래도 네네.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그 통치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간부들의 충성 자금. 그러니까 간부들한테 뭐 선물도 주고 이래서 충성을 유도하고 이런 것도 많이 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자처럼 그 뭐 핵이나 미사일 이런 데도 많이 쓰고 김일성 때는 그걸 보고 주석 펀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남한식으로 표현하면 주석 펀드죠. 네. 주석이 아무 때나 쓸 수가 있는 자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당 서기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한의 청와대 비서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나동당 서기실인데 일부에서는 뭐 중앙당 서기실도 있고 그 국방위원회 서기실도 있다고 말을 네네.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국방위원회 서기실하고 노동당 서기실의 역할을 노동당 서기실이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서기실에서는 모든 기관기업소 아래 기관들에서 올라오는 모든 이런 서류들 종합을 해가지고 김정은한테 이렇게 제출을 하고 그러면 김정은은 그걸 보고 이거는 집행해야 될 건 집행해야 된다고 지시를 하고 네.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거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 가계에 대한 생필품 지급이라든가 네. 또 생필품을 또 다른 나라에서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노동당 39실이 그 2012년도에 북한 대북 서식통이에요, 이게. 네. 거기에 오가면 김정은이 이제 또 당 자금을 한쪽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게 군부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폐기했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 자금을 관리하는 데가 통치 자금 관리하는 기구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된 정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만약에 설사 정확한 정보라 하더라도 북한은 39실이 하는 다른 기구를 통해서 통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북한이 우리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추방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런 푼돈을 가지고 뭐 자기들을 이렇게 좀 위협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당장 이 개성공단 자금의 70%가 그렇게 군사 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인다고 하면은 만만치 않은 비용 아닐까요? 참 북한 당국이 이것을 가지고 푼돈이라고 여긴다면은 네. 참 그거는 개나 소가 모두가 웃을 일이다. 이럴 정도로 사실은 북한 인민들의 그 노동 임금을 얘기를 하더라도 네네. 사실은 한 달에 10불이 안 됩니다. 10불. 예. 라도. 그럼 10불이 안 되는데 억불 정도로 가는 이 자금 자체가 어떻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으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네. 정도로 그만큼 이제 북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허장성세가 예.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문제를 하나 삼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 북한이 여러 가지 그 대남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라든가 비난하는 내용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상당히 현실성과는 달리 굉장히 과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에 있어서는 그걸 그대로 여과 없이 네. 꼭 무슨 사실인 양 그것을 재방송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 정보가 예. 사실 많이 흘러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죠.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이건 뭐 몇 푼 안 되는 돈이다, 뭐 서푼도 안 나가는 네. 돈이다, 가치라든가 이래 얘기한다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데 참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 하는 예.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그 당자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물론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당이 일당 독재니까 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책을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이 결정 자체를 소위 집행하면서 이 집행 자체가 어디냐면은 국가기관이라든가 모든 그 기관에 이것을 이제 내려먹이는 네. 그런 형태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희 박사가 얘기하신 대로 소위 이제 당의 30 소위 구호실이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국방위원회 서기실도 있고 당의 또 서기실도 이러기 됩니다. 그건 똑같은 하나의 우리 청와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일원화되어 있다는 것이 당이 곧
수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령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사유물이라고 봐야 되는 네. 거지 일반 사회주의 체제처럼 그것이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국방위원회도 마찬가지죠. 국방위원장 어떤 의미에서 사유물이라고 보면 되는 예. 거죠. 그 서기실 자체는 당이든 아니면은 국방위원회든 국가기관이든 이것은 김정은의 개인 하나의 비서실이다. 이런 식으로 그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북한이 좀 허장 상세가 성세가 좀 심하다, 과장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만큼 또 위험한 돌출 행동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국정원이 네. 북한이 이후에 할 수 있는 도발을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국지적인 도발을 한다면은 언제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국지적 도발이 이제 지금 저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북한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고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제재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아마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미 연합 군사력 차원에서 또 이번에도 뭐 팩3라든가 이런 네네. 것도 전진 배치하는 형태로 나오죠. 네. 여러 가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사실 우리 한반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데이비드 테스가 이렇게 삼엄한데 어떤 그 도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충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우리도 그렇다 해가지고 아까 도발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북한은 자기들의 어떤 체제라든가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면은 하시라도 그런 그 모험을 한다. 네. 이런 차원에서는 물론 우리가 그 상시적으로 데이비드 테스를 갖춰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이 항상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제재든 어떤 이 분위기 자체가 네. 최고조로 달래가는 이런 소위 피크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이래 그 조용해지는 어떤 꺾어지는 어떤 단계로 간다든가 네. 하는 이런 단계가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우리나라에 많은 무기들을 이제 전진 배치를 하기로 네. 했는데 패트리엇 3 미사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패트리어트 3 자체가 이제 고도 한 30에서 40km 정도의 그 요격 능력을 사실 갖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 요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있는데 특히 단중거리 한다면은 뭐 KN-01이라든가 KN-02라든가 그 다음에 노동 미사일 그 다음에 무수단리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그 요격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을 가진 네. 그런 그 요격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까지 이 그 팩3, 팩2 네. 이런 무기들이 미국이 사실 주한 미군이 갖고 있었습니다. 2개 대대를 갖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미국이 현지에서 전진 배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본래 이제 미국 본토에 있는 이 대대를 네. 우리 이쪽에 한반도에다가 지금 순환적으로 사실은 일시적으로 갖고 온 겁니다. 네. 그럼 지금의 여러 가지 그 위급한 상황 자체를 억제하고 그리고 또 유사시에 방어력을 사실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위협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도발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하는 그런 정도의 그 기능을 갖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무기적인 그런 대응책뿐만 아니라 뭐 제재도 이제 지금 국제사회적으로 많이 그렇죠. 들어가고 있지 이게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게 그죠. 우리가 무슨 그 큰 전쟁을 일으키기 네.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특히 그런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정도의 우리가 억제력을 갖고 있어야 네. 북한이 섣불리 한 발의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포라든가 네. 쏠 수 없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억제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미 그 자산이 전략적 자산이 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체도 여러 가지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뭐 이렇게 일전을 하자라든가 네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경제 제재라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은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모험적인 어떤 그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 이것을 사전에 억제하자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나라의 억제 기능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그렇죠.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은 상원에서 통과하고 이틀 만에 또 하원에서 바로 통과가 됐거든요. 유엔 그 제재 결의안과는 별도로 지금 대북 제재법이 통과가 됐는데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까지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라든가 국제 제재들은 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제재하지는 네.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에 쓰여질 수 있는 물품이 무슨 뭐 들어간다든가 네. 이런 개연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제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선박 출입이라든가 어쨌든 핵하고 미사일과 관계되는 물품 네. 이것만 관계됐었어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핵하고 미사일에 혹시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금융, 돈, 네. 현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제재를 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계되는 네. 모든 거래. 그러니까 직접 북한하고 제재 대상인 북한하고 직접 거래하는 국가는 내놓고요. 뭐 기업이라든가 네. 개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걸 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3국까지 제재를 하겠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놓고 보면 종합을 해보면 뭐냐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 그다음에 또 그 제3국의 기관 그다음에 뭐 개인 금융 모든 것을 다 제재하겠다 이런 네네. 것이죠. 그러고 놓고 보면 북한하고 사실 그냥 일상적인 대외 무역이라든가 외자 유치라든가 이 모든 것은 다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은 외국하고는 모든 게 다 단절돼야 됩니다. 네.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까지 하고 있던 중국과의 대외 무역이라든가 네. 기타 다른 나라들의 대외 무역이라든가 이것 자체도 일절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북한한테는 상당한 국제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한 것이다, 한 조치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게 중국을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은데 네. 딱 중국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사실은 이란과 같은 제재를 해서 이란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북한을 이제 그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면 북한이 이제 항복하고 핵미라 미사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강력한 압박을 하자 이랬는데 그 압박 속에 어쩔 수 없는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그 제재 속에 중국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네. 왜? 북한 자체가 다른 나라들하고 대무역 거래라든가 경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다 중국하고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90%가 다 중국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중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네. 것이죠. 이란의 그 방식을 여기다 북한에다 적용해보자 했는데 그게 바로 대상자가 중국이 된 것이지 중국을 딱 겨냥하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북한이 지금 그 규모 자체가 중국이 기 때문인 네. 것이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중국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제 방금 우리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 그 중국의 일상용품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물품들이 이 중국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네네. 정도로 확산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 북한과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제 제재 대상 국가거든요. 네네. 이제 북한 어떤 면이야 북한이 제재 대상 그렇죠. 국가예요. 예. 이 제재 대상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라든가 그러면 개인이라든가 안에 무슨 기관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조직들도 있고 이런 것을 다 그 제재를 하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이 중국한테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있죠. 예. 뭐 어떤 의미에서 결과론적으로 그래 나온다. 근데 그렇게 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대북 제재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또 더 그런 이제 얘기도 그것을 나오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말로 해서 네. 외교적으로 이것이 안 되면은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방법 자체가 동참하게 하는 방법 자체가 너 국가를 상대하지 않고 예. 중국에 있어서 각 개인 그 기업들 개개의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상대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미국하고 기업을 갖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연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네. 북한과 그대로 한다. 이걸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그 단체라든가 이런 요원들, 인물들이라든가 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근데 중국이 지금 북한하고 이제 무역 거래를 하는 게 대체로 이제 그 동북 삼성 지역입니다. 네네. 중국에서도 동북 삼성 지역이라는 게 상당히 뒤떨어져 있고 그래서 중국은 동북 삼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이 제재를 통해서 중국이 그게 지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대상이 된 건데 그러면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하고 지금 거의 90%가 중국 북중 접경에서 다 들어가고 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생계가 막히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서는 북한 자체가 시장이에요, 시장. 예.
매일매일 무역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매일 북한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네네. 그 다음에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북한이 10월 12일 날 그 노동당 기념일 한 다음에 지금 단동 같은 데도 지금 무역거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제재가 중국이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면 동북 삼성 이기 주민들이 정말 반발이라든가 뭐 정부에 대한 그 불신이라든가 네.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중국이 그런 결단을 내림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이 또 생활도 또 문제가 되죠. 또 북한 경제도 문제가 되고 중국으로서는 북한 경제 붕괴라든가 북한 주민이 뭐 생활에 아주 심각하게 타격이 와가지고 막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을 중국은 원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러시아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경제적인 보복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양국 관계에 있어서는 뭐 중국이 우리한테 유일하게 그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네. 경제적 문제가 되겠죠. 네. 뭐 군사 안보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 차원에서 그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 강하기 네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조차도 우리가 너무 또 그 자체를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 물론 뭐 실질적으로 뭔가 몇 가지 내리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또 피해를 입는다든가 그래 있을 수는 사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상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완전히 그 북한 편에 서서 우리와의 어떤 그 뭐 경제 관계 모든 경제 관계를 단절한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너무 또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제 일시적으로 중국도 나름대로 외교적 차원에 있어서의 자기들의 어떤 그 입장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강화하고 나름대로 좀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좀 실체적인 그런 그 조치를 내릴 가능성 사실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온다면은 이 자체도 우리 그 국제 공정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옛날과 같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어떤 그런 형태로 남아 있다면은 그런 뭐 일반 정치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이 그 인위적으로 많은 이런 압박을 한다, 경제적 압박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지만 네네. 그러나 중국도 의젓한 지금 이제 국제 질서를 지켜 나가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모범적으로 나름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네. 측면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몇몇을 가지고 뭐 지나치게 제재를 가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경제적 수단을 활용을 한다. 네. 이런 것도 뭐 우려는 좀 되긴 합니다만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제가 볼 네. 때는 이제 중국이 그런 얘기가 지금 뭐 남한에 대한 경제 제재 저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중 무역이 대외 무역을 보면 2014년도에 보면 우리 남한에서 한국에서 중국에다 수출한 게 1,400억 달러예요. 그러면 그냥 통상 그냥 1,000원으로 계산할 때 140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수입 자체가 한 900억 달러가 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한국하고 중국하고 거래를 하거든요. 예. 대무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만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죠. 네. 중국도 대방이기 때문에 자기네도 우리 여기가 수출하면 자기네 수입 대상국이고 네. 수입을 하면 자기네 수출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죠. 좋습니다. 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어마어마한 걸 140조, 90조 이게 달러로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1,400억에 900억이면 2만 천억 불이라는 수출입이 중국 당장 막혀버리거든요. 중국이 그런 무리수를 둘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가 하강하고 있고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중국 주민들이 이제 또 그러다 보면 또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네네. 표출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그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쳐가면서 중국 주민들이 이런 것까지 다쳐가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더 해가지고 네. 우리가 항상 이제 뭐 남북한 관계도 이렇고 여러 가지 또 뭐 외교 관계 이러는데 너무 이분법적으로 그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는 경우가 네. 많아서 우리가 사실 사회가 막 분열되고 이래 하는데 사실 중국과의 관계만 있어도 지금 잘 설명해 주시는 네네. 대로 경제 관계가 자기들이 그러면은 자기들은 또 중국은 피해 입는 게
분명히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일정한 정도의 중요한 게 또 사실 있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좀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이런 것은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자기들의 속내를 좀 드러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실은 심하게 할 수가 없다. 뭐 그래 되면 중국 자체는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돼버리니까 뭐 만약에 이제 중국이 뭐 세계 질서를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 국가면 또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한쪽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 그 안보적으로 이런 그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의 경제적 수단을 또 사용하가 그러면 우리가 피해간다 큰일 났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데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중국이 경제 제재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남북 관계가 뭐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개성공단에도 북한이 뭐 무력 그 증강 배치를 한다고 하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로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뭐 대외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좀 많은 그 대처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 지금 단계에서는 대화를 논할 자리가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제까지 북한의 4차 핵실험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 상황을 깰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평화 자체를 사실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자체도 그럽니다. 뭐 일부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그것은 우리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다 뭐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뭐 우리가 왜 그런데 너무 신경 써 이렇게 그 강한 그 조치를 내렸느냐 이렇게 사실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을 왜 노리겠어요? 만약에 미국하고 만약에 북한이 미국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강대국하고 싸워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주는 균형추가 뭐냐. 역시 주한미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핵심적인 게 한미 동맹 관계입니다. 자, 이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약화시키든가 아니면 폐기시키게 하기 위한 강한 또 그 외교적 수단으로서 이 군사적 수단으로서 핵과 미사일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북한이 자꾸 계속 이걸 강화시켜 나간다 칩시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정도까지 간다면은 이것 가지고 그러면 그 위협 자체를 우리 한미 동맹 관계의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 외에 핵이 지금 4차 핵실험까지 했으니까 이게 소형화된다든가 좀 첨단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여기에 다 탑재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다 칩시다. 우리 이건 진짜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이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지금 그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마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재 자체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여기 지금 대화가 어떻게 출구 전략이라든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희 박사께서는 그러면 지금 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남북 간에는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이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무슨 우제가 있어야 되는데 안건 올려놓고 뭔가를 토론할 우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우제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핵 문제를 놓고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경영 문제를 놓고 할 수도 없고 인도적 문제를 놓고 할 수도 없고요. 지금 모든 게 이 상태에서는 우제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남북 간의 대화는 올 상반기라든가 이때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상반기까지도 어렵다. 예, 상반기는 상당히 노동당 어렵다. 대회 다음에는 좀 대화 국면이 있지 이제 않을까 그러다 예상하는 이제 봐요. 노동당 대회 끝난 다음에 또 8월 달에 금방 또 이제 그 울지 프리덤 가디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도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이게 이제 남북 간에 이제 외교선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게 문제죠. 근데 지금 현재 판문점 채널이라든가 군사통신선이라든가 개성공단 이 모든 게 다 끊어진 상태에서 일단은 연결할 수 있는 고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으로 뭘 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통로도 통로지만 일단 저는 우제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우리 정부가 또 어떠한 대북 정책을 내놓겠는지 모르겠지만 북한도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 아니냐. 이 문제부터 가야지 남북 간의 대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서서히 같이 풀려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이런 긴장 국면이 계속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두 분이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용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희 산업은행 미래통일사업본부 북한경제팀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